오프닝 벨라이브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8월이 다 갔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날이고 네.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힘을 내야 하고 와.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네. 끌어올려야 하고. 이야. 예. 방송 바로 전에는 뭐라고 했죠? 뭘요? 이게 나라냐? 네. 이게 나라냐고 했죠? 예. 예. 아니 왜 오프닝 벨 할 때까지는 잘 가다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을 끄질 말아야 돼. 눈만 떼면 바로 떨어져. 야 미쳐버리겠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0.26% 마이너스고요. 네. 3,188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눈만 떼면 떨어진다니까. 그러네. 10시. 딱 네. 끝나니까 오프닝 벨. 요게 이제 오프닝 벨이야. 네. 요게 이제 오프닝 벨 때 딱 하고 끝나고 나서 뒤에 그 뭐예요? 아침엔 투자. 여기를 이제 넘기니까 이제 떨어지잖아. 주르르르르. 그 안 돼. 오프닝 벨이 계속 이어가야 돼. 어디 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 가셨어. 두 아직 분 한번 모시고 나오지도 있습니다. 않았는데, 네. 예, 이재기 본부장님, 네. 김정은 본부장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가셨어. 예. 계시다가?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셨지? 예. 어쨌든. 파스타 좋아하시니까. 파스타 본부야지 네, 가셨어. 파스타. 예. 예. 자, 뭐 이재규 본부장님은 계시니까 네. 우리끼리 네. 하죠 일단. 다시 예. 오셨어. 다시 또 오셨어. 오셨어. 네. 오세요. 네. 예. 물은 마셔야 되니까. 물 마셔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할게요 이제. 네. 해도 되죠? 네. 예. 큐. 자,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뭐 장후반부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어서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밀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주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상승 재료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힘든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시면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많이 낙폭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도 많이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알테오젠이 오늘 좋은 내용이 좀 나오면서 뭐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버텨주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네요. 뭐 밑에 보시면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비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뭐 케어젠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각계 전투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PC가 발표가 될 거고 뭐 다음 주에는 뭐 미국이 휴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네. 고용 보고서와 그 다음 주에 뭐 CPI 그리고 FMC까지 약간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너무 좀 안타깝지만 네. 좀 재미가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관망해요. 이게 저는 아니지. 약간 양극화가 될 것 같긴 해요. 양극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큰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다시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지주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라든지 하반기 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도 자금이 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성장주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이 변동성이 큰 쪽으로도 자금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한 포지션보다는 완전 가치 대형주라든지 대형 가치주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인다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볼까요? 저희 같이 아침에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우리보다는 반대였죠. 네. 플러스 0.45%. 근데 김장현 본부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버하지 마라. 명예한테 했죠. 왜냐면 예. 채팅창에도 요거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 오전에 갑자기 접신했어요. 신이 오셨어.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이거 전고점 뚫고 갈 것 같은데 지금 느낌 오는데요?
그때부터 분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장현 본부장님이 오버하지 말아라 어허.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건 김장현- 사과하라고 하는 예, 대단히 거야겠네. 죄송합니다. 예. 예. 김장현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뭐 그런 거 맞은 건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사실 0.5% 플러스 정도는 날 수도 있다고 봤는데 빠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세게 돼 있었어. 근데 그 보합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2차전지 많이 빠졌고 자동차도 글로비스는 버텼는데요. 그 약간 루머성도 섞고 있고 찌라시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뭐 센 거보다는 분명히 수그러들고 방산도 그 뭐 조선 쪽에 뺏기다 보니까 조선 말고는 다 우수우수 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약하다. 거래량도 많지 않았죠? 아마도. 그러니까 수급이 오히려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거래량도 거의 그렇죠. 최저치고. 그래서 뭐 기분은 생각보다는 안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또 외국인도 많이 나갔고. 어때요? 이제 9월 넘어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가을인데. 가을. 개추잖아요, 개추. 개추가 뭐야? 개추 모르세요? 개추. 개같이 추천한다고? 아, 뭐라고? 개같이 추천 아니에요? 뭐를 추천? 그게 아니라요. 예,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개추가 그건데 요즘 신조어예요? 못 알아듣겠는데? 여기 있다. 개추? 개추, 이른 가을, 주로 음력 7월을 이른다. 가을이 처음 시작되는 가을이 시기. 열린다는 뜻이구나. 예, 이게 며칠 개추. 전에 개추였을 거예요, 아마. 예, 개추. 이거 뭐, 개념글 DC 사이드 개추 눌렀다. 예, 어쨌든 이제 가을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증시 색깔도 바뀌어야죠. 낙엽 색깔도 바뀌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한두 주 더. 한두 주? 한두 주? 그러면은 벌써 9월, 10월일 텐데. 아니 그이나 하는 거 보고 9월 17일 날. 그 전날 그 전에 전주에 9월 첫째 둘째 주에 그 고용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사람들 다 똑같지 않겠어요? 저 하나만 환율이 분명히 1360, 50 가리키면 분명히 한국한테는 우호적인데 50을 가르칠 뭐 계제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빠지고 수급이 다 끌어올릴 수는 없고 이러는 패턴이 지속이 안 되고 갑자기 멈춘다? 뭐 내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환율도 1,390원, 그러니까. 5원 정도 올랐어요. 이것도 우리 할 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지고 1,390원. 이 환율의 사실 급등락도 아니죠. 왜냐면 급등은 아니지. 1,380원대에서 1,390원대 사이에 계속 갇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의 환율의 상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한일의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었나요? 이제 공전에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와서 사실 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9월 어떻게 해요? 9월 관망 관망 첫째 주. 2주면 본부장님이랑 저랑 20번을 만나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와. 8월에 들어올 때 뭐라 그러냐면은 쉽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일부러 내가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네.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게 나와도 이 정도 버티는 정도에 만족한다는 거는 뭔가 우리 스카치 위스키 제가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스코치 위스키? 그러니까 달달한 나라를 위해서 쓸개를 먹고 좀 버티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 뭔가 확 쏘는 게 없는 거야. 위스키 먹으면 확 쏘잖아. 네. 그 썸씽 스페셜 같은 게 없어서 그래. 썸씽 스페셜 하나 마셔야 되겠다. 요즘 파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재규님 네. 어때요? 9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방송 처음 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말이 재미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 달이 금방이고요. 9월 달에 뭐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좀 있긴 할 텐데 그게 시장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 되면 또 연휴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또 흐지부지하다가 연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번 주 초에는 저는 나름대로 잘 버텨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음봉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미국에서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과연 오를까요? 저는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반영돼 있어 한 번. 기대감에. 한번.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이벤트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계 전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선주는 여전히 좋은데 이거 참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주도 원래 대형주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뭐 보니까 뭐 한화인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조선 쪽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말로 하긴 되게 쉽거든요. 강하니까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매매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매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했는데 밀리면 버티는 거지. 버티는 게 너무 힘들죠. 왜요? 그렇죠. 실제로 매매하면 이게 왜냐하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흔들림을 버티기가 뭐 앵커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실제로 매매할 때. 여기 이제 팔란티어하고 팔란티어.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지금 주가 좀 높을 때 그다음에 엔비디아 200불 근처에 왔을 때 250불 간다 부르잖아요. 그때 사는 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웃길 수 있지. 그런데 진짜 롱통으로 보면은 누구 말대로 조선주도 지금 사도 누구는 그렇다고 그냥 초호황이 아니고 초초호황이 온다고. 슈퍼 사이클. 그런 거는 뭐 물겨서 한두 달 해도 진짜 6개월이 아니고 한 2년 본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팔란티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팔란티어 3개월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높았잖아요. 사세요. 6개월, 9개월 보면은. 근데 6개월, 9개월 사이에 크게 몇 번 흔들릴 겁니다. 그걸 견디거나 아니면 그걸 뚫을 수 있는 시각이 있을 때 사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왜? 주가가 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야. 더럽게 오른 상태라고. PBR이 5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살려면 무슨 길게 안 보고 산다는 것은 완전히 그건 투기하려면 차라리 강원랜드. 아니 투기는 아니지만 진짜 자기 개설하려면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은 좋은 종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 이거 갖고 높이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투기 종목으로 얘를. 아니 투기가 아니고 플레이를 하려면 명행 종목. 아 그렇지. 명행 종목. 하여튼 그런 예. 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땡땡땡 치겠습니다. 네. 발사 드가님이 해주셨고요. 권정구님께서 힘 빠지는 8월 마지막 금요일. 땡땡땡. 네. 뉴히어로님께서 띠로리. 무슨 소리야? 네. 전요미님께서 땡땡땡. HJB님, 탈감님, 더럽게 어렵네 땡땡땡. 네. 앨리스 정님 하트 보내주셨고요. 네. 꽉잡아유님, 마이영님, 타기다님. 네, 양말님이 개 추추추 해주셨고요. 네, 전효미님도 멋지게. 오셨고 도곡동 단타종님도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소울님님께서는 네. 야, 땡땡땡 민준이 폼 미쳤다. 글로비스 오토에버, 어. 글로비스. 와 이거 봐 접신이 딱 오면 어, 있다니까 이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아니 오는데 어. 안 왔는데 내가 온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지. 네. 아, 근데 올 때는 잘 오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날라리또님께서 알테오젠 땡땡땡. 도곡동 단타족 형님께서 속보 폴란드에서 F-16 추락. 지금 폴란드 거의 전쟁 직전이거든요. 네? 예, 그래요? 진짜예요. 드론 그래요? 공격 받았어요. 어, 러시아한테. 그럼 바로 전쟁이요, 원래? 바로는 안 하지. 그러면. 근데 이렇게 안일할 때 전쟁이 나지.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안 하고 자다가 나오고 이러면 전쟁 나지. 예. 매달금님께서 웃음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안 웃겠습니다. 예. 네. 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예. 로미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로미노님.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에어쇼에서 추락했대요. 네, 찾아봤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자, 재규님. 네. 수급까지 같이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2% 마이너스 3,186, 코스닥이 0.19% 마이너스 796. 외국인은 오늘 싹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3,600억, 코스닥에서 500억, 선물에서 4,000억, 합쳐서 한 8,000억을 던졌네요. 같이 시황을 한번 큰 그림으로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나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시면 뭐 테슬라 그 AI6 칩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로도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지금 한 달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3,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면 또 밀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직전 고점을 뚫어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보니까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반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 좀 시장이 뜨뜻미지근할 때 2차 전지가 많이 버텨줬었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갑자기 이제 뭐 ESS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붙어주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3%가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4%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고, 조선주는 계속해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순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힘든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안 가더라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오늘 시장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체감상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숫자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300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거의 6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500 종목 상승에 거의 1000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또 가는 종목들은 잘 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는데, 알테오젠이 아니라 조선 쪽을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포모라고 하죠. 포모가 와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갑자기 매도하고 또 종목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해서 70% 정도 거래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리면 낙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자,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종목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재규님께서 제약바이오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꽤 많이 올랐어요. 예. D&D 파마텍 이런 것도 한 13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7천 원까지 좀 올라왔고, 알테오젠은 약간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박스에서 좀 갇힌 좀 그런 모습이긴 근데 또 하지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뭐 보로노이 요런 애들도 좀 올랐고, 그래서 뭐시기냐, 좋은 말씀 해주신 저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그래도 간 종목이 꽤 있었다는 거. 네. 저 잘 짚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전 좋은 것 같아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이 비만 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펩트론, 오늘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케어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섹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세 개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 기업이 한미약품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못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 모양새가 그래도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만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밀리면 매수다, 밀리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밀리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밀려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텀을 두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밀려도 매수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임상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뭐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때 저한테 꼭 골라봐라. 어떤 섹터가 좋냐라고 이렇게 골라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예.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원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살짝 풀려났었는데 오늘 이제 결심이 있었어요. 1심 결심입니다. 검찰이 김범수 의장한테 징역 15년 구형. 와. 구형이에요, 구형. 선고가 아닙니다. 구형. 예, 15년 때려주세요라고 결심 공판에 나와서 오늘 검찰이 김범수한테 징역 15년 구형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카카오가 1.7% 정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SM엔터 그 인수 과정에서 네. 하이브랑 카카오랑 경쟁 붙었었잖아요. 그거를 저지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라고 해요. 하이브가 시장가보다 높은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하니까 네. 카카오 측에서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2,400억 원 규모로 SM엔터를 몰래 주식을 사들였고 여기에 김범수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예. 코멘트 있을까요? 그 코멘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형된 거니까 선고되고 나서 하죠. 선고. 선고일이 언제냐고요? 그거 찾아볼게요. 네. 대법원까지 가고 나서 얘기하죠. 네. 우리 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백 의원님.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뭐 몇몇 기업들 뭐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갈 만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연초면 되게 좋게 분석을 하고 포장을 했을 텐데 연말에는 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보면은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일 정도로 좋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뭐 좀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갈 기업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타격이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를 위해서 사면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카카오가 뭐 지래. 자기가 이거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시세 조정한 건데 그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수출주도 아니고 내수에서 수수료 뛰게 하는 장사하는 기업인데 뭐 이거 뭐 경제 뭐 거래 대금의 그래요? 일조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모르면서 또 떠들었네. 나 왜 이럴까? 병인 것 같아. 아니에요. 다 같이 알자. 이런 게 우리 클로징 벨이니까. 병입니다. 병자는 이제 조용히 있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본부장님께도 그럼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네, 뭐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참 눈여겨보시는지. 말씀드릴 게 참 궁색하거나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찾을 만한 화끈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외부 요인은 금리 인하인데 한 번은 반영돼 있고 두 번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50bp를 한다면 좋아할까? 하는 이유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 그럼 국내적으로는 뭐 9월 달에 기대하는 게 있죠. 상법 개정하는 거, third round. 그거 정도. 모든 거, 그러니까 외부가 애매하면 국내적으로 할 거를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또 국정에 정신이 없는 면도 있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정신없는 게 아니고 이슈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 종목이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개별 종목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딴 데가 안 돼야지 좋아.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 안 되고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개별 종목도 어떤 회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경쟁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돈 빼먹는 거. 이렇게 해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말고는 다 같이 에브리바디 뭐 이렇게 파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모멘텀은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뭐가 있을지가 제가 눈이 더 나빠졌는지 하여튼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원래 본부장님은 10월에 완전 우리 증시가 피크를 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그냥 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10월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아직 모르죠. 중립이죠. 왜냐면은 봐요. 아까 10월 달에 쉰다 그랬잖아요. 10월 1일부터 해갖고 보름 쉬거든요. 열흘 쉬죠. 근데 만약에 열흘 9월 말까지 상법이고 세법이고 무슨 뭐 하는데 이게 반은 해결되고 반은 해결 안 되면 9월 말에 무슨 생각이 들까? 한 달 뒤에. 9월 말에 추석이다. 10일 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어떻게 돈 여행 살짝 가야지. 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그래서 액션을 하려면은 액션을 유도하려면 9월 달에 뭔가 결판을 내줘야 돼. 거의 9할은 8, 9할은 결판을 내줘야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안 그러면 투자가들이 10월 넘어갈 때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설사 9월 상반기 때 안 빠지더라도 눈치 작전하더라도 그래서 더 세밀하게 그게 어떻게 되는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정책 당국자나 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진짜 간보기로 끝나는 건가. FOM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섹터 주셨어? 그래서 아직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섹터는 제가 얘기 많이 했던 그 종목 그대로입니다. 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한미반도체 매몰되지 말고 골고루 턴어라운드하는 주식, 개별 주식 사가지고. 근데 그것도 얘기한 지가 벌써 몇 돼가지고 거의 한 또 많이 올라서 여기서는 마진 에러가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룸이 10% 이상 남아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10% 남아 있는 주식 섹터가 한 5개 있으면 장이 바로 2,400 가지. 이제 2,400. 3,400 바로 가지. 10%가 반이면 3,400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10% 이상 남아 있는 섹터가 한 4개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3,300도 이제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개별 종목. 같은 게 아까 뭐였지? 아까 PSK. 아까 기억나세요? 개별 종목인데 PSK. 그거 올랐는데 군계 일학식으로 딱 한 거밖에 없어요. 경쟁사 중국의 경쟁사가 못 들어간대. TSMC에. 얘네가 수혜야.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 그렇게 확실한 거 말고는 안 가는. 안 간다. 네. 이게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 뭐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도 않아. 맞아. 그렇다고 박스피니까. 올라갈 거를 찾아서 막 헤엄을 쳐보자니 이거 썰물이 너무 강해. 예, 그러면은 좀 파도가 좀 세니까 그것도 힘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더 센 3차 상법. 수혜주는 따로 있는데 안 가르쳐주지. 네. 국회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다.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은 저평가 종목을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네. LG가 자사주 약 300만 주의 소각을 결정하는 등 올해 들어서 기업들은 214건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LG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랐었죠.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로는 인포바인, 신영증권, 일성IS, 조광피역, 매커스, 텔코웨어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예. 코멘트 주실까요? 3차 상법 개정안 큰 거 옵니다. 재규현님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초에 이 상법과 관련돼서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주사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기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자사주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SK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증시에 우호적으로 간다면 좋은데, 이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명분이 될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는 개선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 시장에 크게 자금이 유입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그게 보여지거든요.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3차까지 거의 얘기가 2차는 통과됐고 네. 1차, 2차 됐어. 근데 술을 먹어도 3차 가면 대부분 다 꽐라돼 있을 만큼 이 약발이 딱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3차 갔는데도 멀쩡한 거야. 야 3차 가야지 이러는데 다 3차 가자 그러는데 다 멀쩡해.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왜 안 취할까? 왜냐면 실효성이 이렇게 있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데 왜 이게 센티멘탈적으로 약발에 안 먹힐까의 궁금증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법안들인데 왜 그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걸까? 일단 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4월 달에서 6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밸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더 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한번 받고 그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9월 달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요거 잠깐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봤냐면 요거 이제 S&P입니다. 미국인데 9월달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이런 계절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9월달에 우리만 올라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반기 때 좀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저는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명분은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참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3차 네. 상법 개정. 그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아까 뭐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도 누가 그러더라고. PBR 우리가 1.3배 간다, 1.4배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갈 때까지 일본이 지금 1.4 많이 올랐죠. 1.56배 간 작년까지 1.4배였거든요. 일본이 그 ROE가 안 나와서 이래서 1.4배 갈 때 10년이 걸려. 10년. 우리가 갑자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너무나 자사주가 망해서 소각시키면 모멘텀 그 10%, 20%, 30%. 그리고 뭐 계속 그거 갖고 우려먹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현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각도보다 더 올라간다? 각도가 그렇게 기대하는 건 조금 그것도 약간 오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재적으로 수출이 됐든 뭐가 됐든 넘버가 나오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니면 GDP가 높아져서 그래야서 나중에 ROE가 저절로 8% 지금 8%가 아닌데 7%인데 9% 10% 나왔을 때 밀려서 1.0에 1.2, 1.2, 3 이렇게 올라갔을 때 3,800, 4,000이 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약간 기업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하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 눈독 들여서 전 세계 알짜 기업은 쏙쏙 다 빼가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리스크,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리스크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얘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알짜 기업은 다 미국으로 옮긴다라는 큰 틀의 파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데는 조금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거 같아요. 큰 거대 담론에서는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조선도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트럼프 당선 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도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네요. 결국에는 조선도 이제 미국으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좀 무언가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얻어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먹히고 있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잘 지켜야죠.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들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원래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조선업에 대해서 뭐가 걱정이 되냐?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하라는 거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군함을 제조한다든지 뭐 이런 법을 조금씩 바꿔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밸류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시장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면 3,300, 3,400 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명분이냐면 그냥 멀티플을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주식으로 좀 따져보자면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습니다. 가치주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치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주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면 저는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조금은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이 가지고 오신 뉴스랑 섹터 이슈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 나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게 맨날 이렇게 강세 섹터를 가지고 오는데 네. 아니, 맨날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 좋잖아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조선 500년 실록, 조선 왕조 실록.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예요. 조선이잖아. 그게 조선 아니에요? 옛날에 거북선? 이야.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시장 안 좋았으니까. 일이고 8월 끝났고 지금 떨어졌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카메리카 쳐져 계실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끌어올려. 네? 거북선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제가 어떻게든 펌프질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MRO 군함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는 LNG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대형주들도 좋았어요. 아까 전에 뭐 댓글 좀 보니까 한화 엔진도 좀 나오던데 뭐 한화 엔진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제 기자재 기업들이라고 해서 대형주들 말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게 조선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엔진을 잘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우리가 대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발주를 넣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케이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케이프 같은 경우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때 우리나라 뭐 조선 업체들의 업황이 좋은데 거기서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피팅 밸브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도 좀 좋았는데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종목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케이프 같은 경우도 케이프 잠깐만 봐볼게요. 저도 이거를 안 본 지가 좀 돼서 사우스 케이프? 케이프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390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물론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면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그런 피팅 밸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태광 같은 경우도 PBR이 1.1배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갑자기 또 이제 LNG 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최근에는 그러니까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LNG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했죠.
감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트럼프도 어쨌든 대통령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LNG 쪽에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LNG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선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 피팅 밸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뭐 성광밴드랑 뭐 태광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요거 원전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LNG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매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합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마스가만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죠. 투자 대상 자체가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가 2,000억인데 이거 조선만 1,500억이라고 한다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시장이 딱히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큰 뭐랄까요 방점을 찍을 만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조선 쪽으로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엔 좀 다른 섹터가 강했으면 좋겠네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더 꺾인다면 조선도 좀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나 이거 궁금한 게 예. 아니 저기 1,500억 달러 투자했어. 그 미국에서 저걸 만들어. 근데 저게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거를 한국 사람들이 로컬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막 저거를 용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인건비도 높은데 저기서 용접해서 배 만든다고 뚱땅뚱땅 한다고 저걸 누가 사요? 배를? 저 인건비가 엄청 많이 코스트로 들어가는 배에서 미국에서 사겠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난 문제 있다고 봐. 왜요? 미국에서 결국은 저거 사주는 데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마진 또 뚜까 팔 거 아니야. 트럼프식으로 그게 야 싸게 팔아 이놈아. 마진은 뭐 2%나 받아, 1%만 받아. 이러면 어떡해? 그럴까요? 아니, 모르지. 그런 의문을 제기한 리포터 이미 나왔어요. 그래요? 거봐 형 왔잖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퀘스천에서 어떻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리포트 주고 반대 의견하고 데이터 포인트 내가 보고 얘기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일본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무란가 하여튼 어디 외국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진이 실제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오버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퀘스천 던지면 주춤하죠. 그러면 뭐가 대형주가 주춤할 거야. 근데 대형주는 어쨌든 그렇다고 투자 안 하겠어? 계속 하잖아. 그러면 밑에는 조그마한 주식들. 그럼 대형주가 투자하니까 그거 가는 거니까 동성화이팅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갈 건데 대형주는 그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내일은 꽉 차 있고 그런 퀘스천을 해결할 때까지는 좀 정체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단언하기는 어려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불편하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엔터 쪽이 많이 밀렸어요. 엔터라든지 컨텐츠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논리가 뭐냐면 중국이 없어도 우리나라 엔터는 성장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이 없어도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와 논리 좋다.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LNG 선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 뭐 국제 회사 기구, 뭐 IMO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선 같은 경우도 엔진을 바꾸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사이클상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선 업황 자체가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어요? 배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요, 관심 비행기 있어요. 저는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비행기 안 타요? 좀 배 타고 호주 갈 때?
타고 가지. 호주 갈 때 그럼 비행기 몇 주 걸려서 배 탄다고? 12만 원 내고 배 타죠. 아,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갑니까? 뭐야, 아. 뭐 물어보려고 했어. 조선업에 무언가가 나오면 다른 시장에 큰 모멘텀이 나오면 그러면 조선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무언가가 없어서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죠. 미국, 트럼프. 근데 이 트럼프란 인물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 공장에 뭐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라든지 2차 전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하면서 자금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조선 쪽은 다른 쪽에 자금이 너무 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하반기까지도 매력적인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저는 쉽게 매수는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게 매수가 나가는 거는 요게 있죠. 비오틴 구미, 샤크닌자 드라이기. 예. 요거는 쉽게 매수가 나갑니다. 왜냐? 네. 왜냐? 워낙 좋은데 워낙 싸거든. 아, 일단 구미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슬로우 글로우 비오틴 구미 10팩인데요. 신진대사 개선하고 싶으시죠? 모발 더 많이 나고 굵고 싶어지죠? 피부 케어하고 싶죠?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비오틴입니다. 신진대사, 모발, 피부 케어. 프랑스산 비오틴 1800 마이크로그램 오. 함량. 밀리그램입니까? 핫팩? 마이크로그램이겠지? 예. 한 팩당 여기 원래 4,500원이 원래 한 팩당. 네. 4,500. 이게 헉, 비싸다. 그래서 10개 하면은 45,000원인데 네. 저희가 45,000원인데. 사실 그냥 저 가격 맞아요? 예, 그냥 드리고 싶은데 네. 그냥 요즘은 그냥 어. 이런 거 막 드리면 어. 김영란법으로 다 잡혀 들어가.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9,900원만 받을게요. 예, 우와. 알겠죠? 한 팩에 한 팩에 990원씩 1,000원도 안 되네요. 10팩해서 9,900원만 받을게요. 우와. 예. 요건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 서로 마음 주고 받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0개들은 구미 10팩. 네. 요거를 45,000원, 10팩해서 45,000원인데 9,900원에. 이거 비오틴 영양제로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빨리 기르고 싶고 머리 숱 많이 나고 싶고 피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영양제인데 이거가 그 영양제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씹을 수 있고. 아,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26년 3월 10일. 26년 3월이니까 이거 2주면 다 먹습니다. 2주면. 예. 그래서 일단 비오틴 구미.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요 구미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 가져갈 수 있는 거 싸게 가져왔습니다. 샤크닌자의 스피드 스타일 3인1 멀티 에어 스타일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총같이 생겼다. 탕, 후르, 탕, 후르르.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3종 액세서리를 같이 드리는데요. 액세서리는 바로 요거입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껴서. 이거 꽂아. 네. 요거를 액세서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거를 바깥 끼시면은 머리를 좀 스타일이 달라지게 또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끼시면 됩니다. 네. 자동 열풍 조절로 머릿결 열 손상이 없이 손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엄청 가볍대요. 엄청 가벼워. 가벼워요? 한 손으로 들어. 그럼 원래 한 손으로 와. 안 되나? 이야, 한 손가락. 한 손으로 들어. 이 정도로 가볍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원래는 한 27만 원대로 좀 있거든요. 근데 반값에 뚝 잘라서 14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네. 그 다이슨 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어이, 원이요? 비싸다. 진짜 그거 비싸다. 있잖아. 에어랩. 네, 그 100만 원이에요? 에어랩 100만 원이잖아. 몰랐어.
비싸. 알잖아. 왜 그냥 모르는 썼어. 척해? 내가 살려고 물어봤었는데 모르는 아, 척하네. 그냥 가격을 몰랐어요. 가격을 모르고 안 보고 산다고 100만 원짜리를. 가격을 에어랩 그렇구나. 집에 있죠. 있어요. 집에 100만 원짜리인데 얼마인지도 몰라. 몰랐어. 와, 개의치 않아. 가격이 개의치 아니요, 않아.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서민이랑 예. 소통합시다. 네, 요거 제가 샤크닌자인데 안 가서.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100만 어. 원짜리가. 그래서 저희가 26만 9천 원짜리 가져왔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14만 8천 원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버립니다. 가져가지 마. 버려. 됐어. 왜 팔지 마. 버려? 안 사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가 네. 고정 댓글에 샤크닌자 3-in-1 드라이기 그리고 비오틴 구미 이렇게 구매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빨리빨리 사셔야 돼요. 진짜 빨리빨리 사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죠. 일단 뭐 조선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조선에서 그 SOFC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고체 산화물 전지와 관련돼서 뭐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조선주 쪽이 움직일 때 같이 변동성이 나왔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연료 전지를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이 범한 퓨얼셀이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 SOF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즘에 블룸에너지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수함 쪽과 관련돼서 범한 퓨얼셀이나 뭐 두산 퓨얼셀 이런 기업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블룸에너지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 퓨얼셀이라는 이름이 이제 연료전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말로. 퓨얼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는 좀 봐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변동성이 나와서 준비를 해봤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요건 제가 그냥 준비를 해본 내용인데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퓨얼셀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퓨얼셀 근데 사실 저도 사실은 요즘에 종목 장세잖아요. 그죠. 그 섹터 얘기하고 막 그 대의적인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저도 웬만하면 종목 얘기 좀 많이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퓨얼셀은 뭐 제가 이렇게 쓱 가가지고 숫자 찍히는 거 좀 이렇게 보고 쓱 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실적 보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이런 애들은.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실 성장주라는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긴 한데 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퓨얼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수소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소 에너지 쪽과 그 수소 연료 전지 쪽과 또 이제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밸류체인은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성장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 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태양광도 안 좋다, 풍력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룸에너지가 주가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우리나라 퓨얼셀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렇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에너지 원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늘 뭐 전반 제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맨날 조선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세 업종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2차 전지가 오늘 좀 안 좋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얼마 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ETF입니다. 2차 전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2차 전지를 조금씩 보수적으로 담아갈 때는 됐다라고 보는데 이 가치 투자의 관점은 아니에요.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은 아니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저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2차 전지 쪽은 낙폭이 좀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매번 이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ESS.
ESS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받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논리로 인해서 ESS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ESS가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비해서 캐파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기차 쪽에 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2025년도에서 6년도로 넘어갈 땐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ESS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 가지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ESS 쪽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실제로 제가 여기 자료는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024년도 1분 상반기와 2025년도 상반기의 그 출하량을 비교해 보면 중국 쪽은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ESS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ESS라는 게 따로 붙으니까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본업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는 다시 한번 공략할 만하지 않을까. 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밀리면 다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쨌든 ESS 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한알령의 이제 기대감이 좌절이 되면서 뭐 엔터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분야 같은 경우 섹터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 때는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명앵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뭐 종목 장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형 섹터가 엄청나게 갈 것이고 이 업황 자체가 연간 성장률이 20% 30% 나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쪽.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로봇 쪽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잡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 때는 좀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종목 투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목 장세의 종목 투자도 되게 좀 어렵죠.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갑자기 2차 전지 그래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가지고 노려보자. 갑자기 뭐 LNF 뭐 부채 비율 뭐 400% 넣었다는 얘기 나와. 또 뭐가 안 좋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 사는 종목이 아닌데 뭐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안 좋다고 또 떨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또 약간 맛이 가는 거고. 로봇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로봇 이제 미래지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막 춤추는 거 나오고 막 매수 막 눌러.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유증 때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참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용감한 자와 타이밍 맞는 자가 수익을 먹는 시장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렵죠. 사실 뭐 제가 말한 대로 되거나 우리가 분석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올라가면 제가 틀린 건데도 저는 좋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계속해서 그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별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매매를 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금 삼성전자 없으면 우리나라 3,000포인트 안 됩니다. 그만큼 그렇죠.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조심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게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네. 성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보는데 네. 이 넘버가 안 찍히는 섹터가 좀 어렵다. 뭐 네. 나중에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을 수취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성향이 맞는 쪽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김장렬 본부장님 일단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우리가 주말 동안에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거 남았어요? 이거요? 목이 타네.
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침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드세요. 예, 거의 프렌치 키스 수준이에요. 물 드릴게요. 물은 목이 타네. 그럼 물은 답변하실 때 제가 네. 떠올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잘하거든요, 물 셔틀. 잘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오토에버 모비스 글로비스 네. 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토에버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얘는 이제 신고가에서 조금 남은 52주 신고가에서 좀 남은 상황이고 모비스 52주 신고가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비스도 52주 신고가 와.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찌라시 네.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얘네의 전망. 예, 찌라시는 이제는 그 정몽구 회장님 그 분에 대한 뭐 상황에 대한 뭐 찌라시가 오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한참 올라왔을 때 초반에. 근데 그것에 대한 거는 뭐 회사 관계자는 그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실제로 부인하고 그런 나왔기 때문에 다 실망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 같고요. 근데 뭐 오토에버나 모비스나 뭐 기본적으로는 며칠 전에 나왔던 모비스에서 Chief Investment Day 이제 인베스터들에 대해서 대의해서 우리의 청사진 어떻다 26년 27년에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로봇 위크 했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띄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래도 뭔가 캐털리스트가 필요한데 현대차 그룹이 이거 캐털을 잡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가 레벨이 부담스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대형주인 현대차 기아는 다 직접적으로 뭐죠? 우리 관세를 맞으니까 지금 25% 맞아요. 지금 15% 아닙니다. 15%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 25%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올리고 싶어도 그래 좀 가벼운 거. 그럼 뭐냐? 모비스, 글로비스. 그다음에 그런 루머까지 있으면 그런 쪽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오토웨버는 그거랑은 또 달리 그냥 로봇 관련돼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대오토웨어를 해서 제가 퍼셉션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한계가 항상 있다. 한계가 이 회사가 이게 밸류가 미래 거를 이거를 28년 거 30년 거 땡겨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항상 30배 간다고 주장하고 저도 한때 했는데 30배 갈 수가 없어. 우리 핵심적인 코어가 그렇게 세다고 아직 얘기하기 어려워. 그럼 25배면 깨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21배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뚫어야지 저는 거래량이 많이 싫고 20만 원을 쉽게 뚫어야지 뭔가 진짜 something special이구나. 그림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뚫었다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밸류가 25배 넘어가고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넘버는 좀 멀고 기대 심리는 중간에 가끔 가다가 한 2년에 한 번씩 오고 이러는 거 패턴이고 어저께 제가 알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청사진은 구체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진짜 뭐 지배구조나 이런 거 하면 현대글로비스가 더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관세가 진짜 마무리가 되면은 15% 그러면 다시 또 현대차나 기아로 오고 이런 패턴이 아니겠냐. 아직 주가가 비싸지 않으면. 근데 다른 섹터보다 비싸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조금만 뉴스에도 아니면 확신되지 않더라도 많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한 지금의 주가는 어때 보이세요? 아까 현대오토웨버는 20만 원을 거래를 싫고 뚫어가는지 제가 보는 게 잘못돼가지고 현대모비스나 로봇 가는 거, 뭐 액추에이터 뭐 하는 것이 진짜 구체성이 진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로비스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짧게만 정말 짧게만 해주세요. 도곡동영님께서 TSMC 수율 60% 4분기부터 양산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중국 밸류체인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장렬형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TSMC 60%가 무슨 2나노 얘기하는 건가? 다시 할게요. TSMC 수율 60% 그 4분기부터 양산된다고 하는데 2나노 얘기하는 겁니다. 2나노? 공정이 지금 그렇겠죠? 3나노 있고 네. 배제한다. 그거 아까 그런 거야. 아까 아침에 얘기한 PSK가 올라간 게 직격탄인 거지. 직격탄 좋은 거지. PSK가 하는 게 PR, 포토 리지스터 뭐 스트립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에 다이렉트 컴포티션 하는 게가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이 원래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가 중국에 팔렸어요. 중국 회사야 지금. 근데 중국 회사 거를 안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TSMC가 2나노에서. 오, 좋다. 그래서 그 갔다 온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썼어. 그게 39,000원이에요. 근데 주가는 22,000원이야. 그러니까 10% 확 올라가는 거지. 지금도 밸류가 안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것만 간다. 이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장일 본부장님이 자료 한 2-3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 공사하고 그냥 잠 자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생각 이럴 때일수록 생각해야죠. 9월이니까. 네. 만약에 자사주 있으면은 요 리포트 한번 보세요. 네.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뭐 다른 봅니다. 증권사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깔끔하더라고. 어우. SK도 비슷한 거 썼어요. KB증권에서 지주사람 리포트를 한 40페이지 적었는데 오. 이게 로직이 깔끔합니다. 거기 그다음에 뭐 머스크 있잖아요. 그 해외의 경우에 뭐 지주사 어떻게 하고 이런 케이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건 이거죠.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으면은 일단 주목하자. 그러면 자사주를 빨리 소각시켜 자기네 지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총수 지분이 낮으면은 일반 주주가 경영 압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수 지분이 낮은 게 리스트가 딱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진우의 자사주 반응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롯데 주주부터 저기 SK도 있고 이런 거 쫙 해요. 이거 교집합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상속세 평가할 때 PBR이 낮으면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PBR 0.8 이하로는 안 된다. 무조건 0.8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법안이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가치가 PBR 0.8이다. 그러면 0.8 밑에 있는 것들 끌어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교집합이 3개 다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사주 하면은 그냥 신용증권하고 부국증권하고 뭐 이런 거고 SK만 지주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사주 비율이 25%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야. 그러니까 추리면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테크니컬 보더니 이런 걸 리스트해가지고 자기 딱 해놔야지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3번은 있습니다. 좀 와닿지는 않네요. 그렇지. 지금은. 상속을 안 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인데 상속세로 리포트 안 했는데 총수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이 있지, 나이.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부분도 다 있어요. 리포트 제가 못했어요. 그렇게 다 보면은 이 리포트 보면은 대비할 수는 있어. 좋다. 상속세는 아직 안 됐지만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저 결론은 이런 거죠. SK, 두산, KCC, CJ, SK 스퀘어. 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거? 이전 거? 요거? 아니. 요거 아까 종목들. 좀 어떤? SK. 두산. 오케이. 이건 SK 얘기입니다. 뭐 실트론도 판다 그러니까. 두산. 그리고 KCC 노르홀딩스. 이게 지주회사는 아닌데 한국조선도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물산도 이걸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꾸준히 재미없지만 올라갈 것 같아요. 아하. 이런 것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4시 17분이어가지고 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두 분 다 이제 8월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9월달에는 또 이제 우리가 등산의 계절이에요. 9월달. 등산. 그 뜻은 뭐냐? 등산. 시적 표현으로 이 증시라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네. 9월입니다. 예. 무슨 얘기하라고? 두 분의 목소리가 네. 큰 힘이 됩니다. 상법 개정, 분리과세, 뭐가 됐든 예. 원래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예, 뭐라도 징징대야 더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응원의 말씀 조그맣게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좀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수익 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선주 가지고 있으면 또 수익이 많이 났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청사진을 저는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거의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참고를 좀 하시고 투자 포지션은 이제 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9월달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엉뚱한 얘기 좀 할게요. 엉뚱한 얘기 좋아요. 왜냐면 주식이 짜증나고 그쵸? 얘기 듣는 것도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화나잖아요. 화나요. 근데 화내봤자 결국은 자기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화내지. 네. 작년에도 많이 화내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감사할 게 본부장님한테. 아니 나한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옆에 없나? 하여튼 없으면 우리 주변 사람한테. 네. 가까운 사람한테. 네. 그래서 요거 가져왔습니다. 26 8월을 마감하면서 마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6페이지 봐주세요. 26페이지 네. 예, 띄워주실 겁니다. 네. 그냥 고맙습니다 한번 합시다. 아, 고맙습니다. 땡큐. 당신 덕분에. 근데 GDP는 왜 써주신 거예요? 저기?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땡큐. 그다음에 한번 시에시에. 그다음에 또 아리가토 당케.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는 모르겠어. 인도. 네, 인도 제가 인도. 했잖아요 지금. 영어 똑같고. 땡큐. 영국은 땡큐. 영국은 땡큐고 미국은 땡큐 이거고 프랑스는 메르시. 러시아는 호라. 스파시보. 예. 스파시보. 그라지아. 이탈리아 제가 알죠. 그라지아. 예. 이거 모를까? 브라질 맨 뭐야? 끝에.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네. 네네네. 이 나라들이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고맙다고 상호 간에 이런 날이 와야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데 그 아무래도 우리끼리라도 주인인 사람 너무 신경질 내지 말고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9월달은 새롭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GDP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GDP에서 넘버 탑 12 리스트 해달라 그랬거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 대한민국은 어디 있지? 대한민국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대한민국. 요 정도. 아. 영국, 프랑스 요 정도. 전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방력은 5위. 경제력은 9위. 민족의 시민의식은 1위. 예. 고맙습니다. 이제 갈까요? 빨리 갑시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8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진짜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월에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슈퍼챗 아까 보내주신 분 읽어야지. 아비투스님께서 3,000원 그리고 키디킴님께서 5,000원 트럼프가 IMO 압박하는 건 조선의 악재일까요?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행하는 짓이 꼭 전남친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좋은 분 사귀셨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